예, 안녕하세요. KGB 이번에 자체 모의고사 3교시 문제를 준비한 조준희 인턴입니다. 어, 총 6문제 출제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합성 데이터, 출제된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WBS 일정 관리 측면에서 출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3R 고정 문제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3R도 출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라고 해서 C샵 나왔고, 이번에 그 해설서가 이제 안내서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근데 항목이 많죠. 그래서 작성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만 잘 담아서 일단 우리 C샵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무리 없이 작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네 번째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로 출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도 역시 로우코드, 노코드 출제 이력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은 이제 보안 위협 요인, LC, 로우코드, 노코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의 핵심은 뭔지 그런 부분도 잘 답안에 담겨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핵심 위협 요인에 따라서 그 해결 방안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커싱돼서 작성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고루한 관점에서 작성된 부분을 보고 싶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로는 이제 CAOS에서 출제를 해봤고요. 거기서 이제 레이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관리에서 1교시형으로 좀 자주 나왔는데, 레이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밑출제된 부분은 아마도 이제 다와 라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레이드와 하드웨어 레이드 차이점과 하드웨어 디스크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서브노트에 아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출제를 해서 크게 이번에 간단하게 개념만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이드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대상 문제들은 이번에 타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가능성 있는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로 구성해봤으니까요. 꼭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합성 데이터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번 연도 5월 달에 합성 데이터 생성 참조 모델이라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제 배당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생성 절차와 유용성과 안정성 검증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및 유형은 우리가 1교시 형태로 잘 준비를 했을 텐데 세부적으로 어떤 생성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당연히 이제 유용성과 안정성 검증에 대한 항목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생각나는 유용성, 안정성 검증 방안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앞서 이제 데이터 생성, 합성 데이터 생성에 대한 어떤 참조 모델은 뭐냐? 라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작성해봤는데 크게 뭐 가져가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그 실사례를 실제 이제 그 유용하게 합성 데이터의 어떤 기술 성숙도가 좀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실험적으로 이제 실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게끔 합성 데이터 5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참조 모델로서 제공을 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참조 모델은 가볍게 이런 5종의 참조 모델 데이터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합성 데이터로 그러면 생성할 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이 참조 모델을 만들면서의 어떤 생성 절차와 그 다음에 이 생성된 합성 데이터에 대한 검증, 안정성과 유용성 측면으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흐름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 데이터를 하면 어떤 통계적 특성이 원본 혹은 원천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특성과 유사하게 생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 목적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가장 1단계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의 규정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불균형에
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편향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합성 데이터 유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완전 합성 데이터, 부분 합성 데이터, 복합 합성 데이터로 세 가지 잘 구분해서 다시 또 구출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정리된 부분이죠. 생성 절차에 대한 크게 여기서 네 가지로 단계를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생성, 그다음에 검증, 활용.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두 번째도 중요하죠. 두 번째도 중요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유용성 검증과 안정성 검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용성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이제 원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안정성은 뭘까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재식별 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사전에 이제 일단락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이제 준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성 방법에 따라서 재식별의 어떤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준비에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유형을 따라서 이제 특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정형, 비정형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 중요한 거, 개인정보 포함 혹은 투입 값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기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성 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 준비에서 핵심 요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습 데이터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서 개인 식별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런 특이성을 검토를 해서 어떤 전처리 방식이나 혹은 학성 데이터에 대한 생성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고려해서 준비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지적을 해봤는데요. 합성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성 데이터의 생성입니다. 생성 기법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왜 생성을 하기 전에 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개인 식별자 혹은 트윗값 처리 방식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용성, 안정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활용 단계도 작성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 생성, 검증 이 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합성 데이터에서 생성 기법이 거기 해설지에 나와 있어서 해설서에 나와 있어서 크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합성 데이터 유형과 혼동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안으로 봤으면 될 것 같고요. 나온 도출된 합성 데이터는 이렇게 크게 우리가 부분, 완전, 혼합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 기법은 크게 이제 통계 기반과 AI 기반이 있습니다. 통계 기반에서는 보통 정형 데이터를 사용하고 AI 기반에서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모수적 기법과 비모수적 기법을 사용하고 AI 기반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퓨전, 생성 AI 기반으로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작성을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생성 기법에서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자면 통계 기반에서는 이제 연속형 데이터가 있는데 모수적 기법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는 부분이죠. 사실상 근데 정규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는 많이 없죠. 그래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모수적을 그걸 이 모수적 기법을 아무래도 이제 보완한 기법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I 기반은 아무래도 생성 AI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에 상당히 유리한 생성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간 모델과 디퓨전 모델이 있다. 디퓨전 모델 다 1교 시험부터 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유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유용성은 원본 데이터의 결과와 얼마나 흡사하게, 유사하게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생성된 합성 데이터가 되고요. 안정성은 비식별화죠. 비식별화가 아니라 이제 그 재식별 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검증 방안 역시 안정성 검증 방안 역시 이제 비정형, 정형 데이터 유형으로 검증 지표를 이렇게 나눠서 구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에 대한 어떤 성능 검증, 그다음에 VTT라고 해서 튜링 테스트죠. 원본을 구분하는 테스트. 그다음에 품질 검증으로는 데이터 분포 간의 거리를 비교하는 거죠. 프리챗 인셉션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런 계산값은 이런 수식을 쓴다고 합니다. 추가로 승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를 보고 이제 MS 잔차 재고, 그다음에 안정성으로는 이제 생성 방법, 데이터 전처리 중요하죠. 이제 사전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게 핵심으로 답안이 나와야 됩니다. 정형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식별, 민간 정보에 대한 추출 여부를 식별 위험, 연결 위험도, 출원 위험도로 분할해서 작성해 주신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꼭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고전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그래서 일정 관리에 대한, 일정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출제를 했습니다. 물어본 항목은 WBS, 그다음에 연동기획,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정 지연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해결 방안, 충분히 무리 없이 작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다들 준비가 됐다 보니까 전부 작성돼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차별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다. WS 개념과 구성 요소를 한번 보자면은 이제 관련 개념은 이제 먼저 이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문을 키워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작업 범위는 계층 구조로 분할하고 어떤 개통도, 작업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요소는 잘 알고 있듯이 뭐 액티비티 리스트, 뭐 COA, 워크 패키지, 뭐 WS 텍스처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구성도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필요성, 그리고 구성 전반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커다란 비율로 이제 했는데 구성 요소가 보일 수 있도록 구성도도 계층 구조로 트리 구조로 좀 도식화해서 작성되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동 기획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을 보자면은 잘 알고 있듯이 곧 착수할 작업은 하위 수준까지 세밀하게 계획한다. 단기성 작업이 되겠죠. 단기성 작업은 세밀하게 계획하고 먼 미래 작업이라 하면 이제 중장기, 장기 계획에 대한 작업은 상위 수준에서 계략적으로 계획하는 가장 더 점진적인 계획 수립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핵심은 뭐냐? 계획과 실행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타스크 계획과 수행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다음에서 이제 연동 기획을 위해서 WBS 작성 원칙은 관리 가능 크기로 분할해야 되고 기체 적정한 크기로 돼야 되고 원하는 것들이 준수히 돼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연동 계획을 보통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절차를 작성하게 됩니다. 뭐 크게 뭐 이렇게 강제된 부분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핵심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쇄화된다는 겁니다. 단계가 지나갈수록 계획 수립부터 관리 기준, 수행 기준이 상쇄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WBS가 잘못 작성되고 관리가 되면 이런 스코크립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영동 계획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어, 이런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이 WBS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어떤 지속적으로 추가하기 어떤 점진적인 정교학을 수반한 또 관리 기법이다. 그래서 초기, 단기 산출물은 구체화해서 작성돼야 되고 향후 학생들 그러니까 장기 계획에 아직 실행이 구체화되지 않는 거죠. 장기 계획에 대한 활동은 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은 뭐냐? 중요한 세부 정보 확인이 팀 구성원에게 제공이 가능하고 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꼭 반드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리스크를 조기 식별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연동기획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따라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단기 계획을 병행해서 실행할 수 있는 관리 기법이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 지연에 대한 사유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지 일정 지연은 타깃은 학생 중고 뭐 배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그다음에 해결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단축 기법, 그다음에 모델링, 주 공정, 난제법이 있습니다. 최적화 기법은 사실상 일정 지연에 대한 해결화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일정 내에서 자원을 극대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해결 방법 자원 평화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평준화, 평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준화 자체가 이제 CP를 건드리기 때문에 일정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최적화는 평준화 수행하는 게 평화라가 수행해서 자원을 최적화적으로 바로와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좀 포커싱 되어 있는 기법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축 기법으로 잘 알고 있는 중첩, 패스트트래킹과 크래싱 있고 그다음에 모델링 기법으로는 와리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우리 그 CPM, CCM 이렇게 나뉘었죠. 이 주공중 경로 기법, 개별 버퍼, 타스크별로 개별 버퍼를 사용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버퍼를 산정하는 위험이 있어서 일정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제 통합 버퍼를 통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여유 시간을 통제하겠다. 그래서 일정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C샵이죠.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 대한 문제고 크게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목적 및 추진 근거, 그다음에 인증 체계, 보안 인증 절차, 마지막 보안 인증 기준. 또 보안 인증 기준은 가져가셔가지고 많은 보안 문제가 나왔을 때 공통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이드라인이다 보고 이제 법령에 따라서 근거가 되다 보니까 근거를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의를 보자면 정의에선 반드시 나와야 될 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CS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보안 인증을 수행하는 어떤 제도죠.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23조의 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23조 2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해서 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담보하는 어떤 보안 인증제라고 목적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적 차별화를 조금 보자면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오시면 좋겠죠. 디지털 전문 계약 제도에 따라서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다. 그 사전에 어떤 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목적에 대한 인증 체계입니다. 크게 나와야 될 부분이 이해관계가 이제 정책기관, 인증기관, 평가기관, 인증신청. 인증신청인은 CSP가 되겠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신청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보안 인증 대상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 제20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 체계는 여기 정책기관, 과기정통부가 되겠죠. 인증기관 T사가 되고 그때 평가기관 도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네 가지 이해 기준으로 자, 이제 이렇게 체계도를 주신다라면 크게 무리 없이 어, 작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증 체계별로 이제 인증 절차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를 사실상 이거 자체가 이제 이게 도시크로 작성되는 것보다는 3단표로 조금 작성을 해줘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도시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작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겨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 단계별로 이제 준비, 평가, 인증과 부여를 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단계별로 이해관계자, 신청기관, 평가기관, 인증기관
인증위원회는 어떤 뭐 심의하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조금 구분해서 핵심 수행 타스크가 어떤 건지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위원회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신청을 하고 평가 기관에서는 예비 점검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적정성 보고 나서 나는 보안 인증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가 준비 단계가 될 것 같고요. 평가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 요거 세 가지입니다. 서면 현장 평가, 취약점 점검, 모의 침투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취약점 점검은 선택적인데 CC, CV, 소스 코드 등 선택별도로 취약 점검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모의 침투 테스트는 외부 경로를 통한 어떤 침투 테스트와 침투 시나리오 기반의 침투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증 단계에서는 인증 기관에서 인증 서류를 발급해 준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만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핵심 타스크 예비 점검, 그다음에 실제 평가 방법, 평가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시정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도출해서 그다음에 보완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보고서 작성하는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증 단계에서는 인증 발급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인증 기준입니다. 전체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은 크게 통제 분야 14개로 이루어져 있죠. 14개로 이루어져 있고, 통제 항목은 3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부적인 통제 항목은 이렇게 11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번에 그 안내서 나온 게 이제 등급제가 나와 있죠.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통제 항목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등급제를 적용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비중요한 어떤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통제 항목을 대폭 줄여서 보안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인증제, 등급제로 나눠서 이렇게 보안 인증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면 이제 통제 분야 14개 항목을 조금 가져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자공, 치면 중률화, 점내 대시구.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 두 레벨 때문에 이제 라임을 조금 태워서 14개를 조금 가져가신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은 이제 보안 어떤 대응 방안, 관리 방안 형태로 정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공입니다. 3R에 대한 부분이고요. 3R에서 이제 역공학, 재공학, 재사용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2교시 형태 포맷을 잘 담아서 작성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1단락부터 4단락까지는 자유롭게 목차를 구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단락에서는 그래서 개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리듬을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에 문제 단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리듬을 구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1단락은 이렇게 대상 시스템부터 3R을 조정에 따라서 기대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뷰로 큰 뷰를 그려줄 수 있게끔 1단락 구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단락에서 어떤 개념, 전반적인 3R의 개념을 담았습니다. 역공학 같은 경우는 어떤 높은 추상화 표현을 만드는 또 단계죠. 원식 코드를 추출해서 설계 정보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고, 재공학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경 적용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타스크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모듈 구조를 변경하거나 결합도, 응집도를 고려하는 결합. 이유주는 재사용성 확보할 수 있게 어떤 범용수라든지 모듈 간의 어떤 독립성을 고려하는 그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단락에서 이제 관계도는 이렇게 전반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단락과 3단락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반을 보여주고 3단락에 각각의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단락과 3단락에 이 세 가지 항목을 조금 잘 분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3에서 그나마 조금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역공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역공학 자체를 이단락에 먼저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공학, 그 다음 재사용을 이제 3단락에
1, 2로 나눠서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전반을 보여주고 이렇게 상달나게 세분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나와야 될 게 이제 수행 절차, 목적, 유형 기법은 조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절차가 나와있죠. 코드를 추출해서, 그다음에 어, 분석하고, 생산하는 상위 수준의 문서를 생산하는 이런 단계, 요 제공학과 재산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행 절차와 목적, 유형 기법이 꼭 이렇게 템플릿을 구성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이제 좀 나와야 될 게 이 절차와 목적, 유형 기법에 대해서는 다 챙겨서 정리가 된 후에 답안을 좀 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공학,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 다양하게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답안에 현실적으로 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잘 담아서 도식화해서 잘 보일 수 있게끔 구성되면 무리 없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락에서 뭘 작성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우리 반드시 또 대부분 작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공학에 따른 어떤 엮이는 어떤 문제. 어, 내부 로직을 이제 탈취해서 불법 복제나 보완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이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소프트 난독화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난독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로우 코드와 노 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과 그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한 물론 이제 개념을 내려놓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이 시민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프로그램 로우 코드, 노 코드인데 여기 나올 때 키친 키워드는 이제 개발 민주화 혹은 시민 개발자 이런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여기서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보안 위협이 도출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시민 개발자, 비개발자, 비전문가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으로서는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보안 위협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제시를 명확하게 해주신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출제 의도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우 코드와 노 코드는 이제 비전문가에 대한 어떤 개발 범위, 그다음에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로우 코드와 노 코드가 나오겠다. 그래서 노 코드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시민 개발자가 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 솔루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또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 담겨야 게 어떤 주체가 누군지, 그다음에 개발 속도는 어떤지, 이런 주체적으로 좀 개념의 차이점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장점 같은 경우는 도입 측면과 개발 속도 측면,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 플랫폼으로 쉽게 어떤 드래그 앤 드랩 형태로 빠르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입은 쉽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비용도 더불어 절감이 되겠죠. 높은 비용의 어떤 전문가 혹은 개발자를 조용하지 않더라도 이 전문가가 쉽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역기능도 많이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어떤 제한적인 확장성, 어떤 플랫폼 종속적, 섀도우 IT, 섀도우 IT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쉬운 도입,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쉽게 개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따라서 위험은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가 유출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강구를 잘 도입이 돼야 되고 주로 보안 위협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가 포인트가 돼서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해설지에서는 이 OWASF에서 로우 코드, 노 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 10가지를 제시한 거를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이 10가지 전부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요 OWASP에 대한 부분을 강조로 제시하고 핵심 부분만 보안 취약점으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개발 계정을 사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할 수 있는 부분, 이 그다음에 이제 비전문가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또 전송 구간에 대한 부분,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숙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는 위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를 떠나서 해결 방안을 잘 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다가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써도 좋겠지만 어, 그 전에 먼저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권한에 대해서 쉽게, 그 개발 권한에 대해서 쉽게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 권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솔루션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권한 부여에 대한 최소 원칙 준수, 최소권에 대한 원칙 준수 이런 부분이 조금 먼저 사전에 도입이 답을 앞부분에 제시를 하시고 뒤에는 제로 트러스트 다양한 솔루션을 어, 뭐 심, 소아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서 재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어떤 보안 거버넌스가 다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시민 개발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사전적으로 언급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CAOS에서 레이드입니다. 레이드의 개념과 그다음에 핵심 항목이 스트라이핑, 미러링, 그다음에 페리티까지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는 이제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레이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레이드와 하드웨어 레이드, 그다음에 하드웨어 디스크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한번 좀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은 아무래도 레이드는 이제 저장장치를 여러 개 묶어서 고용량,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가용성 확보 방안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가용성, 고성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녹여서 개념을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러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고성능에 대한 부분이고, 스트라이핑은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에서 스트라이핑은 읽기, 쓰기, 대역폭을 확대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어, 그 동일한 디스크를 어, 동일하지 않은 디스크를 부분적으로 이제 읽기, 쓰기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미러링은 동일한 이제 블럭을 배치를 해서 고가용성 확보하는 데 있는 거죠. 그다음에 페리티는 복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을 때 데이터를 복구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세 가지 관점으로 잘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림이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그려주시는 게 핵심이죠. 소프트웨어 레이드와 하드웨어 레이드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소프트웨어 레이드는 운영체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레이더 기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웨어 레이더는 별도의 하드웨어 컨트롤을 사용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레이드 방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비교를 하자면은 비용 관점, 성능 관점, 그다음에 플랫폼 의존점, 그다음에 적용 환경까지도 잘 제시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답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은 그게 이제 비교 항목부터 내용 흐름대로 전반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핫스파우 디스크입니다. 이제 어떤 예비 그 디스크를 놔둔 다음에 일부 디스크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교체하는 방식을 이제 핫스페어 방식이라고 하고 그거에 따른 여유분을 핫스페어 디스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 디스크. 그래서 종류로는 어떤 글로벌 핫스페어가 있고 데디케이트 핫스페어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 디스크로 내용을 풀어가시면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제 마지막 4단락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 핫스페어 디스크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냥 뭐 전반으로 조금 흐름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데이터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스템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4단락에 구체화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핫스페어 디스크를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흐름별로 제시를 해주신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유분이 갖고 있고 특정 디스크가 오류가 났을 때
복구하는 방식이죠. 일단 요거를 이제 고르남 디스크를 끊고 여유분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이 여유분을 이제 연결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한쪽 디스크가 오류가 났을 때 레이드 5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페이티를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1, 2, 4, 5에 있는 페이티를 가지고 3번에 대한 복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6에다가는 디스크 3에서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수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압은 이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죠. 어떤 거? 오류난 부분을 새로운 여유분 디스크로 또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분 하스피어가 또다시 생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데이터 신뢰도를 확보하고, 오류 복구해서 확보하고, 여유분을 수압과 스페어 디스크로 시스템 연속성 확보하는 방안을 잘 녹여서 내신다면 정말 좋은 차별화 있는 답안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빠르게 3교시 총평을 마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전반적으로 좀 다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욕심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아마 서브노트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만 잘 정리해줘서 135부에 꼭 좋은 답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3교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